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서 장외 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이 주말에도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의 조기 귀국 메시지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이제 됐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달아 3주 연속인가요? 주말에 광화문 장외 집회를 하고 있고 장외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대북 정책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장외 투쟁 노선을 지금 선택하고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는 지금 상황이 어떤 효과를 지금 생각하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든 정치 세력의 장외 투쟁, 즉 정치 투쟁은 정치적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의 확산이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의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정치적 정치적 결정에 대한 대중적 확산이라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어떤 투쟁적 수단을 동원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하는 투쟁적 행위가 사실상 당리당행에 그런 것이고 대승적 명분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평가는 상대 당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이 투쟁 자체가 정당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론적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이 투쟁 자체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려면은 열기가 썩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교사체, 즉 제1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대중 확산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투쟁적 수단으로 장외 투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에 대한 실현이거든요. 그 정치적 목적의 실현이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굉장히 공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도구론적 투쟁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결속을 위해서는 결국 대외 투쟁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한다. 이런 것인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4분 5일, 즉 2016년 대통령 탄핵 이후에 4분 5일 된 정통적인 보수 진영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질이 멸렬된 상황에서 대외 투쟁이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결속 속도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런 투쟁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황교안 대표 체제가 제2, 제3의 어떤 대표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의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설계가 잘 된 장외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장외 투쟁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끼나 보죠? 지금 당장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지도가 상승 국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부분 장외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모이는 대중들의 수 이런 것들이 꼭 어떤 비례적 척도를 가지고 있진 않으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횃불의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현 정부와 대척점에서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자라는 부분들이 전통적 지지 기반 내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 체제는 상당히 얻을 수 있는 정치 실익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한국당은 계속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좌파 독재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장외 투쟁 이어나가는 상황,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패스트트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현재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안에 들어가더라도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외 투쟁을 통해서 지금 그 촛불 어떻게 보면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졌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지지세로 돌아서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전국을 돌면서 대권 후보로서의 이미지 쇄신과 함께 대중적인 세를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이런 투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삭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투쟁하는 모습은 일종의 하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국회라면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 들어왔을 때 빛이 나고 국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논의하고 타협하고 정치가 실종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저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투쟁이 길어지면 곤란하고 이제는 국회에 들어와서 패스트트랙이란 것도 이게 이제 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투쟁이 이어가기에는 저는 동력이 부족해서 어느 시점을 골라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올해는 있습니다. 못 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물세례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정치적 행위를 꼭 긍정적인 행위만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예. 다소 이제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 진영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의 행동 자체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대책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즉 PR적 측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가질 수 있는 개인 이미지의 측면.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실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당히 연약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았는데 적지에도 저렇게 들어가서 과감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개인적 PR, 즉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보수 지지층들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강성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향후 대권에도 충분히 대책점에서 싸울 수 있는 기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황교안 대표 체제, 즉 한국당이 광주에 가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까지 감안하고 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광주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막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광주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계란을 던져서 맞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큰 손해는 아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정치 측면 아니겠습니까? 정치 측면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정치가요. 뭐 요즘에 SNS다 해서 아주 디지털되고 복잡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정치가 디지털에 순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아날로그를 깔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깔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중동원력입니다. 대중동원력을 통해서 세가 있다 없다로 판단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대중 동원을 통해서 지지 기반이 상당히 올라섰고 또 결집되고 있다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되죠. 지금 경부선, 호남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선은 시작점 광주에서부터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갔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18 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5.18 행사도 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봉합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이 광주에 갔다. 그래서 뭐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방문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방문이었다. 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 물세례 받는 정도로 끝나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피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광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고립시키고 타 지역으로부터는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자유한국당 그 전신의 당이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도 광주를 갈 때는 늘 그런 위험 요소 그렇지만 그 가서 불상사가 있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얻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막말을 한 자체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훈장을 준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제대로 징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를 갔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그런 상황에서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불상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왜 저렇게 갔을까? 거기에 물세례 정도 받고 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거기에 더 큰 사고가 있었더라면 저는 오히려
전략에 말려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좀 슬기롭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부선 탈 때 부산을 얼마 전에 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근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가요? 다시 전국 순회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을 부산으로 다시 잡았어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뭐 거점 지역이기도 하지만 황교안 대표도 부산에서 고검장이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부산을 처음 택한 이유, PK를 택한 이유 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그 문재인 정부가 접어들면서부터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죠. 어떤 대목이냐 그러면 국무총리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영남권에 대한 방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정치적으로 보면은 동남 정책이었죠. 동남 지역을 일단은 여권화시키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실효를 거뒀습니다. 예. 실효를 거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소위 동남권 지역을 바로잡지 않게 되면은 야권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TK권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PK 지역은 뭔가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세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 PK 지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을 확실하게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영남권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그 한국당의 지지세로 결속시켜 나오는 그런 모멘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 그런 점에서 PK에 대해서 사실상 공을 들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고검장이라든가 지검장 이런 부분들을 영남권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1층 검사에서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그 연고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PK가 정치적인 고향 정치적인 지지 동력의 원천으로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예. 지금 분위기가 그럼 낙동강빌트 그런 분위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쪽에서는 부산 경남으로 부르지 않고 주로 부울경으로 부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지방한 지자체 선거 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서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텃밭으로 생각했던 그곳이 민주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탈환이 그냥 급선무인데 네. 다행히 최근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민심이 굉장히 돌아서고 있고 또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커지면서 매우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촛불 세력들이 그동안 지자체 선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판을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만큼은 지금까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부울경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의석을 잃게 되면 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위기를 맞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 부울경 지역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년 남은 총선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예.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로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성 발언들도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한 거죠. 네.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갖는 부분이나 김무성 대표가 4대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나 이런 것은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냥 분석학적으로 처리를 하자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4대강에 대한 부분들이 볼을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고의 문제가 제기가 됐음에도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포커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네. 실질적으로 뭔가 지지부진하고 여기에 이슈가 큰데도 불구하고 예. 한나라 한국당의 지지 세력이라든가 또 그의 이해관계자들 그 관계자들이 좀 여론이 붐업이 돼야 이것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화학적 반응을 해야 되는 일종의 도발적 행위라 봐야 되겠죠. 네. 이걸 던져야만이 이 문제가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이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김무성 의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김무성 의원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는 친박들이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주류 세력으로 들어갔어요. 총선 1년 남은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이 실질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보장 그리고 당내 입지에 대한 확장 이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예. 뭘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럼 결국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상징성 이걸 갖다 자꾸 넓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발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조금 예. 시각이 다른데요. 네. 육선 의원이 내놓은 이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발언은 만약 야당의
아니 여당의 다른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빨갱이라고 문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청와대 폭파나 육선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나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의원이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고 빨갱이라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발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무절제한 표현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그런 측면이 있다. 예. 서양에서는 소위 이제 4F의 함정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망하는 데는 4가지 F로 시작하는 것이 있다 해서 frustration, 이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네. 또 fatigue 해서 육체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리고 finance, 이 돈 관리를 잘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family, 가족 관계를 잘못했을 때 요 4가지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데 예. 여기에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동안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처벌을 받고 해서 말 갖고 더 이상 이 위험한 그런 상황은 없다. 근데 우리는 보면 이 말 가지고 뭐랄까 정치인들이 엄청난 그 반발이나 또 한편으로는 또 지지 세력도 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이 김무성 육선 의원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나름대로 소개의 목적도 얻어냈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기록이나 동영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본인에게 오히려 자충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치권에서도 욕을 하지만 여론에서도 매우 비난을 하기 때문에 예. 매우 위험한 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무성 의원이 그 처음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4대강 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 그 네. 다이너마이트로 이제 청와대를 폭파시켰다. 이렇게 폭파. 말한 거잖아요. 국민청원도 그래서 김무성 의원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1만이 조금 전에 보니까요. 11만이 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발언에 대한 나중에 어떤 또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입니다. 사회 원로 한 12분을 네.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나서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적폐 수사 국정농단이 사실이라면 타협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야당이 굉장히 많이 그 논란거리를 제기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론적인 얘기이고 사실상 국정 동력,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그 국정을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적폐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유용한 동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적폐 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 방향 자체가 굉장히 확산이 크게 될 겁니다. 네. 오히려 그런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런 측면에서 적폐 수사의 원론적인 부분들은 거론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예.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동력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라든가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서 대중들의 비판이 좀 더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여기에 대해서 그립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사방에 둘러봐도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의 정의적 차원, 즉 적폐 수사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피해자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동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확보본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12분 중에서는 굉장히 그 성향이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네. 대한 조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타협안을 의견을 제시했지만 거기 적폐처산과 타협에 보면 예.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과 이 공감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보면 이 선적폐청산 후 타협, 말하자면 타협의 적폐청산이 전제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말은 좀 뉘앙스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협치, 타협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지금 대통령이 만약 이 사법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야 이런 것을 유야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를 예. 흐트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도 가더라도 뜻이 맡으면 얼마든지 협치를 하겠다. 한편으로는 또 정치가 너무 어렵다. 그런 예. 고충도 토로했기 때문에 예. 저는 청와대는
적폐청산과 함께 이런 타협과 협치의 의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폐청산 후 협치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밝힌 바는 있습니다. 예. 예, 한편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국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당히 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 사람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과 청와대의 관계, 즉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철도의 내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 이 재밌는 것이요. 철도의 내일은 평행선입니다. 예. 같은 목적지를 가고 있지만 다시 크로스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갈 길을 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을 먼저 고려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청와대의 정책적 실패가 여론의 부각이 크게 되게 되면은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당락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갈 길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실질적으로 그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됐을까라는 문제가 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와대라든가 장차관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이 총선 출마를 하겠다고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예. 30명이 넘는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 뭐 여러 가지 친문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자칫하면은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친문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가정하에서 본다 그러면은 친문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뭐 김태년 의원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네. 이인영 의원이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야기하는 한국당 이야기하는 것은 386 운동권에 대해서 심각한 모멸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워딩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뭐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통합과 화합의 어떤 장에서 충분히 교감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누가 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교착 상태가 되면 민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국정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강력한 제스처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난해 여야의 두루킹 특검 합의 타결로 이루어진 이 국회 정상화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물꼬를 튼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그런 저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치가 사실상 실종되고 국회가 이렇게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 가장 큰 부담은 여권에 옵니다. 집권당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데요. 이번에 집권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은 주목을 못 받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 당대표와 함께 투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이런 제1야당과의 타협안을 만들어서 어떻든 국회 안으로 야당도 끌어들여서 이제 패스트트랙이란 것은 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 제1야당이 빠져서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까지도 그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장외 투쟁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국회로 돌아오라 말로만 해서 돌아오기는 약간의 그 이유가 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게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 굉장히 빠르게 그 귀국을 해서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좀 추가 발언, 위헌 설명 이렇게 덧붙인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 굉장히 강한 발언인데 예. 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기류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예사롭지 않은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의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의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공조로 썼던 책이 있어요. 뭐 검찰을 생각한다 그 책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학습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이유는 이 실패에 대한 논란 자체를 검경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청와대가 완전한 그립을 쥐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조국 수석도 그런 책에다 그런 걸 썼어요. 실질적으로 진보 집권 풀리는 그런 책에서 본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여기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강경 기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얘기는 검찰의 사실상 입장을 대변한 것이긴 하지만 네. 청와대와는 상당히 괴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것을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이 보여집니다. 예. 다만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에 대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될 그런 소재가 강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만약에 검찰의 내부에 집단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보면 그 처음에는 발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견제 균형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아주 강력한 그런 반발 기류였는데 와서 보면 국민 기본권 보호를 빈틈없이 해야 됩니다. 하겠다는 예, 식으로 예. 굉장히 톤다운 시켰는데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이제 들은 얘기가 있겠죠. 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검찰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예. 빠져주는 것이 저는 맞다. 검찰총장에서. 그렇죠. 아, 예,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란 조직의 수장이 검찰에서 갖고 있던 그동안 수사 지휘권이란 그 기소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권한에 이제 조정을 가하고 기득권을 뺏기는 그런 입장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의 분위기가 또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겸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도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권력 앞에 가면 수사가 멈춰버렸고 자기 식구는 감싸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32개 나라 중에 31위, 우리 아래는 우크라이나 하나 정도 있을 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경 수사 조정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국민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워서 저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 부분은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예. 사실 검찰은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로 검찰 출신인 조응천 그리고 금태섭 의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국회 논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물론이죠.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검경 수사 예. 조정권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일부 조정 반대 발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예.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로 어떻게 보면 세력 조정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가 더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제 개편안 때문에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비례 의석을 늘리면 지역구 의석이 주는 거잖아요. 한 네, 25석이 주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그러면 26석. 그 예. 지역구에 있는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이다. 이제 그 반발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을요? 이게 사실상 2000년도인가요? 확실한 연도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김동주 의원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여기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지는 의원들이 다 부결됐습니다. 예. 그게 그 당시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인해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바로 이 문제가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6개, 25개의 의석이 줄어들고 그의 지역구가 줄어든다 합니다만 선거 획정과 관련해서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곱하기 2, 3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내가 지역구로 활동을 하는데 지역구가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부담이 되는 것이고 예. 줄어져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4년 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선거구 지역구를 다듬어 왔는데 그만큼 확장성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이죠. 그런 불필요한 부담을 왜 갖겠냐는 것이죠. 뭐 국가와 민족 선거제도 그다음에 투표권에 대한 보장 뭐 사표의 방지 여러 가지 정당한 논리는 있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공천을 받아서 유효하게 여기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예.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론과는 별 관계가 없이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창룡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으나 시간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딱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죄송스럽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